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벌써 약 한 달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민음사 인문학이 좋은 세계문학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좋은 댓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세계문학도 추천해주세요 이런 댓글들도 있었단 말이죠. 당연히 저는 이제 차근차근 여러 책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오늘은 세계문학 그 두 번째 민음사 세계문학 중에서 좀 안 읽어볼 법한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유명한 작품도 있는데 생각보다 실제로 읽어보지 않는 작품, 혹은 잘 추천되지 않는 작품? 그러니까 여기서도 추천하고 저기서도 추천하는 그런 작품 말고 좀 낯설지만 괜찮은 작품 뭐 있을까? 그 작품 4개 정도를 한번 추천해드려볼까 해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고요. 야, 이게 왜 안 유명해? 여기저기서 다 추천하고 이미 읽어본 작품인데 이렇게 하셔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추천이 되거나 덜 언급이 되는 작품들을 4권 꼽아봤는데요. 한번 책장 속에서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런 인간 실격 같은 작품이나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드렸던 작품들도 그렇고 혹은 뭐 달과육 펜스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거나 많이 추천을 들어본 작품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추천이 많이 되는 작품들은 분명히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나는 참 괜찮게 읽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 생각보다 좀 언급이 잘 안 되네 이런 책들을 한번 꼽아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민음사에서 꼽아보는 4권의 책은 요거 2권이랑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자, 제가 책장에서 골라온 첫 번째 책은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비행기로 후송되던 한 무리의 영국 소년들이 태평양 어느 무인도에 불시착한다. 대여섯에서 12살에 이르는 이 소년들은 12살 렐프의 지휘 아래 생존 방법을 찾고 구조를 위해 봉화를 올린다. 그러던 중 불을 관리하던 잭과 렐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겨 소년들은 두 패로 나뉜다. 오두막을 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렐프와 달리 소년들을 겁에 질리게 만든 짐승을 잡으러 나서야 한다는 잭은 자신을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사냥에 나선다. 불안한 상황에서 소년들 사이의 갈등은 심해지고 리더가 된 잭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광포해진다. 자, 방금 읽어봐드린 부분이 이 작품의 대략적인 설정이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낯선 작품, 추천 잘 안 되는 작품 소개한다면서 첫 화부터 파리대왕이야?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이 그나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도 유명한 작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많이 좀 물어보면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랄까, 옛날에는 그래도 추천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뜸한 느낌이랄까요? 물론 작품의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류를 따라 타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을 읽으면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라서 고전을 좀 관심 있으시다 하시면 이 작품 인문학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류하는 소년들의 이야기인데요. 15소년 표류기라는 작품이 같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 이 책은 원래 아마 밸런타인이라는 작가의 산호섬이라는 작품이 따로 있어요. 그 작품 역시도 영국인 소년들이 어떤 섬에 불시착해서 살아남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보고 아마 골딩이 새로 쓴 작품이 요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입니다. 골딩 같은 경우는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쓰면서 사실 산호섬에서는 다소 낭만적인 이야기들, 으쌰으쌰 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좋게 좋게 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골딩은 한번 의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정말 그렇게만 이야기가 흘러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조금 의심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딩은 예전에 이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 강연에선가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인간은 벌이 꿀을 생산하듯 악을 생산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골딩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 이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이고요. 제목이 좀 인상적이잖아요. 파리대왕. 그리고 심지어 일부 해외판 이제 원서 표지에는 큰 파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한데 늘상 이 작품을 언급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그렇게 큰 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막 큰 파리가 나와서 싸우고 물리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한 소년들 내부에서 나뉘어진 파와 이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사실 이 작품 좀 오래전에 번역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읽으면서도 되게 낯선 표현들, 요즘도 이런 말을 쓸까라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 읽으면서 뭐야 이게 라고 생각하면서 덮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의 백미는 역시 후반부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이 초중반부가 지나고 이 두 집단의 갈등이 정말 극대화되면서 사실상 마지막에는 어떤 추격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읽으면서 같이 숨이 차듯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번 이 작품을 읽어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선과 악으로 나뉘는 느낌이 있죠. 작품들이 되게 특히 아동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착한 편이 있고 또 나쁜 편이 있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작품도 그렇게 읽기 쉬운 작품이긴 해요. 하지만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진 게 정말 선과 악의 대립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있긴 합니다. 물론 당시에 골딩이 쓴 작품의 시기나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은 각각의 집단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게 여러 발을 고려하면서 한번 읽어보면은 재미있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큰 팔이 안 나오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 태엽 오렌지. 어떤가요? 이 작품까지도 좀 들어보셨겠죠? 좀 이름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거는 이제 워낙 영화로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영화를 잘 몰라도 이름을 들어보는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서 정말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요. 한때 이 영화가 폭력성으로 상영 금지 조치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폭력적이긴 합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암울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알렉스와 그의 친구들, 청소년이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이들의 성향이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가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죠.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 읽다 보면은 이 작품은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역겹고 불쾌해지는 작품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겹다는 건 작품 자체의 퀄리티 문제가 아니라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상이 역겹기도 하고, 이 주인공 일행이 벌이는 이 악행들이 정말 참아주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작품은 너무나 잘 썼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읽어나가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시대, 또 이러한 인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동시에 후반부에는 이 알렉스 일행들이 결국엔 잡히게 된단 말이죠. 이들을 처리하는 방식 역시도 이 암울한 사회상에 정말 맞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 자체가 되게 충격적인 방식이라서 이 당시에도 되게 어떤 논란을 일으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그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이것이 과연 맞을까? 소위 범죄자라고 불릴 만한 이들을, 또 악한 인간들을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게 맞을까? 그런 질문들도 같이 던져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문제작이고 논란이 많은 작품이고, 영화를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책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사실 제가 이거 되게 몇 번이나 읽으면서 좋게 읽기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작품이기도 해서 제가 언젠가 원서를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짧은 작품이니까 한번 원서를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서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가운데 나오는 우유 같은 한 잔의 음료가 있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약간은 어떤 마약 느낌의 음료처럼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을 제가 딱 펼치고 더 이상 읽지 못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앤서니 버지스가 상당히 신조어를 많이 쓰고요. 당시에 아무도 쓰지 않았거나, 그리고 다른 언어를 갖고 와서 막 결합시켜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에서는 어쨌든 번역자가 열심히 고심을 해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원서에서는 분명히 영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없는 단어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뒤져보면은 막 러시아어랑 합친 단어고, 그렇다 보니까 이건 못 읽겠다 싶어서 펼치자마자 다시 접어두었던 제품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장식용이 되어버리긴 해요. 책은 참 이쁜데 말이죠. 아무튼 이 작품, 근데 번역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도 있는 게, 이제 옛날 번역들도 그렇고 작품 내부에 초특급 폭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초특급 폭력. 저는 이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초특급 폭력? 아니 이게 말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참 자주 했었는데, 원서에서는 아마 울트라 바이올런스라든지 울트라 바이올런트, 그러니까 울트라가 붙은 표현을 번역에서는 초특급을 붙여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것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긴 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참고 넘기면은 그래도 뭐 생각할 거리는 참 많은 작품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역겨울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비위가 약하시거나 이런 작품 좀 못 읽으실 것 같다 하면은 패스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앞에 두 작품까지는 그래도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작품도 들어보셨나요? 엘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
영국의 한 저택에서 가정교사로 일하던 젊은 여성이 유령을 목격한다. 혼자 걷던 산책로의 오래된 탑 위에 격렬하게 흔들리던 촛불이 꺼진 어둠 속 계단 꼭대기에 아무도 없는 주방 창밖에 한적한 오후 호수 건너편에 누군가 나타난다. 가정교사는 그 집에 유령이 나온다고 확신하고 순진무구하며 아름답게 이를 데 없는 아이들을 유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이란 작품이고, 저는 이 작품이 학부 시절에 처음 접해서 읽어보게 된 작품이었는데 심리소설, 심리공포소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작품이긴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앞서 제가 내용을 살짝 읽어드린 대로 유령이 등장하는, 어떤 의미로는 공포, 유령 소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령이 우리가 기대한 바로 움직여주지는 않아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등장하긴 하지만 어떤 액티브한 활동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더 심리공포라는 말이 어울리는 소설이긴 합니다. 작품의 제목인 The Turn of the Screw, 나사의 회전이란 제목은 이 작품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초반부에 나오는 문장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요. 작품의 이야기는 약간 어느 겨울날이었던가 추운 날에 난로가에 모인 일련의 어떤 모임 인원들이 우리 좀 날씨도 그렇고 한데 한번 으스스한 이야기 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한 명이 자기가 아는 가정교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하며 그녀가 썼던 또 원고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앞서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바로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만일 어린아이 하나가 나사를 한 번 더 죄는 효과를 낸다면 어린아이가 둘일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유령의 관계, 이야기 속에서 이 둘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심장을 죄는 듯한 느낌을 나사의 회전이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품을 읽어보시면서 유령이 언제 나오는지, 또 그 유령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읽다 보면은 생각보다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목도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이 화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화자가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참 입이 근질근질하긴 한데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읽는 즐거움을 위해서 따로 내용을 더 밝히진 않겠습니다. 뒤통수를 탁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름이고 좀 덥기도 하니까 이런 심리공포, 유령 등장한 소설,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추천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헨리 제임스 나사의 회전이었고요. 그 다음 혹시 이 작품은 읽어보셨을까? 조셉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 어려서부터 아프리카 탐험을 꿈꾸던 말로는 친지의 도움으로 무역회사 증기선의 선장이 되어 커츠라는 인물을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로 향한다. 아프리카 교역소에서 일하는 커츠는 원주민들에게서 상아를 엄청나게 끌어내는 능력 있는 인물로 소문이 자자하다. 말로는 커츠를 데리러 교역소로 향하던 중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다음부터 물론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쭉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부터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은 어느 정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였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콩고를 배경으로 레오폴드 2세 벨기에 제2대 국왕이 했던 악행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 악행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 그냥 인간이 맞나 싶거든요. 정말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이 레오폴드 2세라는 인물이 인간의 탈을 쓰고 콩고에서 정말 엄청난 학살과 어떤 수탈을 저지르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 사진들, 손목이 잘려있는 사진들이나 원주민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추산하는 그 학살 수치나 이런 것들만 보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기에가 어떤 세계대전이나 이제 거대한 히틀러 아니면 스탈린 이런 인물들에 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학살 규모로만 따지면은 정말 무시 못할 수준이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벨기에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인물을 보고 나면은 진짜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긴 합니다. 어떤 내가 만약에 벨기에인이었다면은 정말 민족의 수치, 요즘은 민족이라는 표현도 잘 쓰긴 하진 않지만 어떤 같은 국적으로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역겨울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아무리 제국주의 시대였고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자행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끔찍한 일들이었거든요. 자, 아무튼 너무 분노에 차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바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이 말로라는 인물이 이제 콩고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커츠라는 인물을 찾아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작품 속에선 상하 이야기가 나오고 상하를 수탈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더 메인 수탈은 아무래도 고무였거든요. 그래서 뭐 고무를 각각 원주민당, 뭐 가족당, 인당 얼마씩을 캐와야 되는데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손목을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할당량 또 못 채우면 또 자르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죽어서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그의 가족에게 계속 할당량이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암흑의 핵심이라는 작품이 그 제목과 정말 잘 어울리게 이 밀림 속으로, 정글 속으로 이 암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어떤 근원에 닿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정글에 둘러싸여서 어두침침한 배경도 그렇고 어디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 듯한 느낌도 같이 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계속해서 이 식민지 시대의 어떤 불합리함이나 비인간적인 행태들을 종종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을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식민지 시대에 대한 비판이라고 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치누아 아체베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아프리카계 작가인데 그 작가가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백인의 시선, 이 백인의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더 악랄한 인종차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제가 그 치누아 아체베의 의견을 전부 다 읽어본 것은 아니라서 과연 그 의견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치누아 아체베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작품이 과연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인가 혹은 악랄한 백인의 인종차별적 시선인가 한번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해서 혹시 말을 좀 잘못했다거나 알려진 사실이 좀 다르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튼 이 작품 암흑의 핵심에 결국에 다가가서 말로라는 인물이 커츠를 데리고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커츠가 마지막에 내뱉는 그 말이 이 영문학사에서 죽어가면서 내뱉는 말 중에 상당히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원래 원문에서는 the horror 였던 것 같아요. the horror 발음이 맞나? 아무튼 이 커츠가 암흑의 어떤 왕으로서 군림하던 이 커츠가 왜 그런 말을 내뱉게 되었는지 작품의 후반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이 덥고 어둡고 축축하고 공포가 깃든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을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영화 제목이 아포칼립스 나우, 국내에서는 옛날에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아마 제목이 지어져서 개봉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실제로 보진 않았는데 그 작품에서는 좀 이 내용을 각색했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작품의 배경이 이 콩고, 수탈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 작품에 더 관심이 생기실 수도 있겠네요. 이 작가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원래 있긴 한데, 이 콘레드라는 작가가 이제 영미권 태생이 아니라 폴란드 태생이에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선가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익힌 다음에 영어로 글을 쓰긴 했는데, 근데 글을 너무 잘 쓴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도 아마 뭐 최고의 작가, 글 잘 쓰는 작가를 꼽으면은 요 콘레드가 같이 꼽히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아름다운 문장을, 또 문장 자체를 잘 썼다는 뜻이겠죠. 물론 우리야 뭐 번역으로 읽어보긴 하니까 그 맛을 잘 느끼긴 어렵긴 하지만, 혹시 그 표현에 관심이 가신다면은 뭐 작품 자체가 길지 않으니까요,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요거 원문도 어딘가 있긴 한데 찾아보기가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나름 뭐 유명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잘 추천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지 않았을 만한 작품 4권을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세계문학을 추천드릴 예정이고요. 뭐 따지자면은 저거 하나하나 다 추천해도 되는 좋은 작품들이 가득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걸 추천해야 되나 늘 고민이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작품들로 추천을 해볼까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긴 작품을 추천해볼까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억에 좀 강렬하게 남았던 그런 작품들도 취향을 담아서 추천해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문학동네라든지 열린책들이라든지 펭귄클래식이라든지 나중에는 좀 이런 경계와 상관없이 다른 출판사들 것도 같이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목록이 나쁘지 않았다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책 이야기로, 책 추천이든 뭐든 다른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